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의 중편 소설 어린 농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 집안의 가족사입니다. 중편이지만 마치 대하소설을 읽은 듯한 큰 울림이 있습니다. 1910년경 기고한 운명의 한 여인의 일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려보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섬 강화. 비질에 놓은 자국처럼 10개 퍼져 있는 구름 너머로 저녁 햇살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하늘도 바다도 드문드문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도 한꺼번에 불질러 놓은 듯 타올랐다. 바닷새들은 석양 속을 무슨 일이 일어난 듯 끼룩대며 날고 아침에 출항했던 배들이 소리 없이 무틀 향해 들어오고 있었다. 갯벌을 치맛자락처럼 두르고 있는 섬 강화는 붉은 기운 속에 놓여 있었다. 한강과 임진강이 서해로 흘러들다 강으로서의 일생을 마치는 곳에 우뚝 서 있는 땅이다. 육지와 섬 사이로 강폭만한 바다가 흘러 섬이라 이름하기 전에는 육지와 한 덩어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섬에 들어서면 넓은 평야가 펼쳐지고 산세 또한 험하고 아름다워 도무지 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화도는 육지에서 건너다 보이는 땅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다. 가운데는 만이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제법 험하지만 가장자리로는 손바닥만 한 땅이 펼쳐져 있어 많지는 않지만 인가를 이루고 살았다. 물이 들어왔을 때는 좁은 땅덩어리 같던 이곳이지만 물이 나가면 눈앞에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 있어 어디가 육지고 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그 광활한 갯벌은 사람들에게 땅보다 많은 먹거리를 제공했다. 남정네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이들과 안악들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늙은이들은 텃밭을 가꾸며 대대로 살아오던 마을이다. 바다가 엷고 닳는 사람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이 시각. 아직도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일가족이 눈에 들어왔다. 연하문 계집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황혼 속을 누비고 67살쯤 되어 보이는 한 사내 아이는 그런 누이들 곁을 떠나지 않고 천방지축대며 뛰어다닌다. 누이들은 우두커니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화도댁을 근심스러운 얼굴로 살폈다. 화도댁은 그런 아이들의 눈길을 개의치 않고 서서 육지를 향해 돌아오는 배들을 보고 있었다. 새들도 제 보금자리를 찾아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화도댁은 긴 한숨을 쉬었다. 그때다. 엄니! 놀라움과 기쁨이 범벅이 된 사내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한 손을 위로 치켜들고 뛰어왔다. 급히 뛰어오느라 게을게 미끄러졌지만 일어나 다시 달려왔다. 게을기 범벅이 되어 달려온 아이는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며 자랑스럽게 손에 든 조개를 화도댁에게 내밀었다. 무슨 일인가 하여 누이들이 달려왔다. 이야, 크다. 이만큼 큰 조개 처음 봐. 우리 아기 장해. 누이들이 대견해하며 제각기 한마디씩 했다. 화도댁은 환하게 웃으며 게을그로 범벅이 된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 장하다. 넌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겨. 알았지? 야. 경마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본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화도댁은 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수평선을 보았다. 잘 익은 홍시빛깔의 해가 천천히 바닷속으로 잠겼다. 아이들은 해가 진 바다 위에 붉게 일렁이는 물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보았다. 늘 보는 일몰이지만 그 순간 웃고 떠들지 않았다. 노을이 사위고 있었다. 화도댁은 아이들과 함께 잿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등지고 집을 향했다.
오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만이산 기슭으로부터 내린 어둠이 화도댁 마음속에 근심처럼 밀려왔다. 경마는 누이들 등에서 등으로 옮겨다니며 해맑게 웃었다. 경마는 누이 넷을 본 뒤 낳은 5대 독자다. 땅 밟을 겨를도 없이 할머니 등에서 누이 등으로 업혀다니며 자랐다. 지금 경마는 누이 등에서 장난치고 있었다. 큰언니 등에 업힐겨. 둘째 누이 등에 업혔던 아이가 발버둥치며 큰언니를 불렀다. 큰언니가 아이 앞에 등을 넙죽댔다. 아이는 큰언니 등으로 옮겨갔다. 언제나 하는 놀이지만 재미있다. 경마는 까르르 웃었다. 그런 경만을 보면 누이들도 마냥 즐겁다. 이제 우리 경만이도 7살인데 계집아이처럼 언니가 뭐요? 사내 대장부는 누님 그래야 하는겨. 싫어. 나도 언니 할 테어. 경만이 늘 할머니에게 듣는 소리를 화도댁에게 또 듣자 투정을 부리며 말했다. 화도댁은 그런 경만을 밉지 않게 웃으며 보았다. 경만은 셋째 등으로 또 옮겨갔다. 엄니 등에 업힐겨? 화도댁이 경만에게 등을 보이며 말했다. 경만은 손으로 화도댁의 등을 밀어냈다. 싫어, 엄니 등은. 왜 엄니 등은 싫은겨? 엄니는 아프자녀. 엄니 아프지 않은데? 그럼 왜 맨날 울고 있는겨? 아이의 말에 흥겨웠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일가족은 묵묵히 길을 걸었다. 겨우 걷던 아이가 조개 주울 나이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안고 있던 아이를 덥석 내려놓고는 성큼성큼 배로 오르던 남편의 등 뒤로 부채살처럼 퍼져내리던 노란 봄볕이 화도댁 눈에 지금도 어른거렸다. 만선의 꿈을 안고 떠난 지가 벌써 3년이다. 그때처럼 녹익은 봄볕 속에 개나리가 피었다. 만월이다. 만이상 기슭에 달이 떠오르자 아이들은 안팎으로 들락거리며 숨바꼭질을 했다. 기둥에 두 눈을 가린 채 등지고 서서 누이들이 숨기를 기다렸던 경만이 누이들을 찾아 나섰다. 절구통 옆에 웅크리고 있던 누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경만을 살폈다. 나무찜을 쌓아둔 부엌에서 장다리 꽃밭 속에서 누이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무장다리 꽃이 달빛에 푸르게 빛났다. 경만은 그 꽃을 헤집고 들어가 누이를 찾아냈다. 들킨 누이도 찾아낸 경만도 함께 까르르 웃었다. 아이 키만큼 자란 장다리 꽃이 움직일 때마다 출렁거리며 경만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아이는 다시 자지러지게 웃었다. 경만이 장다리 꽃밭에서 본 세상은 신비롭고 아름답고 더할 나위 없이 즐겁다. 경만의 웃음소리는 끊이질 않았다. 방에서는 화도댁이 시어머니 앞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울고 있었다. 엄니 싫어요. 전 갈 수가 없시다. 떠나야 혀. 떠나야 허는겨. 애비는 돌아온다 했시다.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시다. 3년이요, 3년. 살았으면 진즉에 왔어. 기다릴겨. 애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겨. 부질없어. 난 그렇게 한평생을 기다린겨. 부질없어도 조시다. 기다리겠시다. 창호지 밖에서 자지러지는 경만의 높은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 아이를 위한 거요. 화도댁은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경만이 여전히 티없이 맑은 웃음을 날렸다. 너희 시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 여길 떴다면 지금 네 남편도 살아있을겨. 난 못했어도 넌 해야 하는겨. 저 아이는 5대 독자여. 저 아이마저 바다에 나가게 할 수 없지 않은겨? 화도댁은 가슴 밑바닥에서 빠져나오는 목소리에서 노인의 절절한 마음을 읽었다.
화도댁도 화도댁이려니와 저 노인은 5대 독자인 손주를 떠나보내고 어찌 살려고 화도댁 등을 떠밀어 육지로 내보내려고 하는가. 화도댁은 노인의 얼굴에서 비장한 결심을 보았다. 화도댁은 마음이 찹찹해서 물었다. 가면 어디로 가는겨? 벌판으로 가거라. 사방이 바다가 아닌 들판으로 둘러싸인 곳 김포벌로 가는겨. 허면 언제? 며칠 후 네 남편 대상 치르고 가는겨. 화도댁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곁에 누워 잠이 든 경마는 꿈속에서조차 즐거운지 삐쭉삐쭉 웃었다. 화도댁은 일어나 앉아 경만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화도댁은 노인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다. 아들 많은 집에 자식을 주면 그 자식도 번성한다는 말이 있어. 그래 예전부터 아들 많은 집에 양자를 주는 풍습이 있느니라. 이 자린 전실 자식이 많은 것이 흠이지만 저 아이 대해서는 번성하라는 뜻에서 보내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내가 가게 될 김포벌 유씨는 안사람이 몸이 약해 오랫동안 병치레를 한 끝에 상처한 사람이니라. 겨우 제 땅 부쳐먹고 살만한 사람이지만 성품이 어질고 선량하다 들었다. 그러니 너호구 저 아이호구 두 사람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알고 맘 다부지게 먹고 가도록 해라. 화도댁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건너방 문틈이 잠시 벌어졌다 닫혔다. 잠이 오지 않기는 노인도 마찬가지리라. 화도댁은 개의치 않고 오솔길을 걸어 바다로 향했다. 4월의 바람이 치마폭을 감싸며 불었다. 바닷물이 언덕 위까지 올라와 용을 쓰며 일렁거렸다. 만올이 바다 한가운데서 금빛으로 빛났다. 화도댁은 왈칵 서러워졌다. 남편이 없어도 여전히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이 공연히 서러웠다. 화도댁은 언덕에 앉았다. 이 달밤, 이 자리, 여름이면 주먹만한 달맞이 꽃이 피어있던 곳, 남편과 함께했던 그 자리에는 어린 풀들이 돋아나 있었다. 남편은 평상시에 보면 무뚝뚝하니 말이 없다가도 화도댁과 둘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렸다. 남편도 누이들 틈에서 자란 4대 독자였다. 둘이 있으면 계집애들처럼 섬세하고 다감하다가도 남들 앞에서는 점잖고 뚝뚝한 남정네로 변하는 것이다. 다들 잠든 밤, 특히 오늘처럼 달이 밝은 밤이면 남편은 화도댁의 손을 이끌고 달맞이 꽃이 등잔처럼 은은히 밝히고 선 이 자리에 왔다. 이곳에 오면 남편은 옷을 벗어 자리에 깔았다. 그리고 무슨 의식이나 되는 것처럼 화도댁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투명한 달빛이 이리저리 뭉쳐 다녔다. 그러고는 갯벌에 물이 차오르듯 그렇게 서서히 온몸을 환희와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이었다. 한치의 공간도 허락하지 않을 듯 꽉 차고 숨막히게 밀고 들어와서는 남편은 노을처럼 타올랐다. 그렇다고 단번에 타오르지는 않았다. 타오를 듯 하면 적절히 절제하여 화도댁을 위로 올리는 것이다. 얼마쯤 지났을까? 화도댁에게 알 수 없는 종류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발버둥을 쳤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는 다른 욕망의 덩어리였다. 화도댁은 풀밭을 뒹굴었다.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웅얼거리면서. 얼마쯤 뒹굴었을까? 만올이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을은 호호백발 할머니와 계집애들 뿐이었다. 사방치기를 하며 노는 계집아이들 틈에 경만도 끼어 놀았다.
툇마루에 앉아 볕을 쪼이고 있는 표정 없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이미 슬픔 따위에는 무디어졌다. 저승사자도 무심하지. 어째 이 늙은이들은 놔두고 시퍼렇게 젊은 남정네들만 데려가누. 한 노인의 푸념에 다른 노인들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슬픔이 피어올랐다. 죄가 많어 그려. 허긴. 깊숙이 패인 주름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는 노인이 말꼬리를 흐렸다. 어째 이런 일이 또 일어난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땅의 전기도 쇠할대로 쇠한겨. 뭔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겨. 귀신들도 제 집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몰라. 이번 대상 끝나면 또 여럿이 여길 뜨겁구먼. 노인들이 한숨을 쉬며 제각기 말했다. 바람 소리를 타고 파도 소리를 타고 어디선가 구슬픈 뱃노래가 들려오는 듯했다. 봄이 되면 산천은 꽃으로 피어나고 내님은 사시사철 슬픔으로 피어나네. 어기야 어기여차 슬픔으로 피어나네. 외로운 이들은 외로움을 모르고 더 외로운 이들은 슬픔을 모른다네. 어기야 어기여차 슬픔을 모른다네. 360날 님을 향해 달려가도 무심한 내님은 돌아올 줄 모르네. 어기야 어기여차 돌아올 줄 모르네. 밀물 따라 떠나간 님 기다리길 한평생. 이내 몸 죽어지면 그 누가 기다릴꼬. 어기야 어기여차 그 누가 기다릴꼬. 개나리 울이 노랗게 물든 동네 집집마다 돼지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다. 며칠 전 이날을 위해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 집집이 나누었다. 철없는 아이들은 제사밥 먹을 생각에 저마다 울 밖으로 나와 야단스럽게 뛰어놀고 세상 물정 알만한 처녀들은 안팎으로 들락거리며 어른들의 일손을 도왔다. 화도댁은 화덕에 가마솥 뚜껑을 엎어놓고 돼지비계를 지져 기름을 내는 중이었다. 까맣게 기름을 먹은 솥뚜껑으로 돼지기름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흘러괴었다. 살짝 연기가 피어오를 만큼 달구어지면 갈아놓은 녹두 반죽을 한 국자 퍼붓고는 얇게 폈다. 자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빈대떡이 가장자리로부터 노랗게 익어가면 그 위에 다진 고기와 고사리 고명과 숙주를 얹고 붉은 실고추로 모양을 냈다. 명절날 부침개를 부칠 때면 남편은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화덕 곁을 떠날 줄 몰랐다. 금방 지져낸 부침개는 채반 위에 옮겨져서도 지글지글 기름이 끓었다. 뜨거운 것을 못 먹는 남편이지만 부침개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입으로 후 불어가며 맛있게 잘도 먹었다. 그렇게 너댓장을 먹어야만 부침질하는 곁을 떠났던 그였다. 채반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침개에 눈길이 가자 화도댁은 눈물을 왈칵 쏟았다. 뜨거운 부침개를 입 안에다 구겨 넣는 남편이 눈앞에 있는 듯 했다. 화도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뒷곁으로 달려갔다. 큰딸이와 화도댁의 자리를 차지하고 부침질을 했다. 화도댁은 장독대 뒤에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것처럼 시아버지도 그 시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게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생각이 어린 경만에 미치자 더욱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뒤란에서 가느다란 통곡 소리가 삐쳐나오자 툇마루에 앉아있던 이웃 노인들이 하나 둘 일어나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노인 혼자만이 덩그러니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텃밭에 검푸르게 올라오는 시금치밭에 눈길이 가자 노인은 오열했다. 꺼이 꺼이 소리만 날 뿐 눈물조차 메말라 나오지 않았다. 아들이 떠나는 날 날씨가 유난히 화창했다.
며느리는 개나리꽃 그늘 밑에 멍석을 깔고 시금치를 도려내 씻어왔다. 아들은 시금치를 한 움큼 집어들고 그 위에 고추장을 묻혔다. 그리고 밥을 얹고 그대로 입안에 틀어 넣었다. 아들은 양볼이 미어 터질 듯이 우물우물 씹으며 말했다. 엄니, 걱정 마시겨. 꼭 만선하고 오겠시다. 4월은 날씨 변덕이 심해.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요. 알았시다. 근데 어머니, 간밤에 꿈을 꿨는데 글쎄 우리 경만이가 고대 광실에 사는 게 아니겠시겨? 꿈이라도 얼마나 좋던지. 아버지, 고대 광실이 먹겨? 4살짜리 호기심 많은 경만이 앉아있다가 물었다. 저 읍내 나가면 99칸짜리 집이 있지. 그것처럼 크고 좋은 집이야. 기와지붕에 대청마루에 넌 그렇게 살겨. 어떻게 오면 그렇게 사니껴? 고기 많이 잡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금 나도 이 담에 크면 고기 많이 잡아오겠시다. 경만이 2팔을 마음껏 벌려 많다는 흉내를 냈다. 그려, 너는 오대독자여. 네 대에서는 자손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아야 할 텐데. 그리고 떠난 백길이었다. 그리고 꼭 3년째 되는 날이다. 노인은 초년에는 아버지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중년에는 남편을 그리고 이만큼 늙은 지금은 아들을 보냈다. 남편이 떠나 돌아오지 않았을 때보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지금이 더욱 가슴에 사무쳤다. 아들의 시금치 쌈 먹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과 찢고 까불며 노는 경만의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다. 4월의 밤바람은 거세다. 잔잔하던 날씨가 오후에 들어서자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황토먼지를 일으키며 솔밭으로 몰려와 잉잉거리며 울었다. 파도가 거칠게 언덕으로 기어오르며 부서졌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집집마다 담 안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가 바닷가 마을을 뒤덮었다. 삼배옷을 차려입은 어린 상주 경마는 제사상 앞에서 제배를 올리고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잔에 술을 받았다. 술잔을 향 위에 2번 올리고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일어나 절을 했다. 하나, 둘. 엄숙하게 제배를 하는 경만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지켜보던 이들이 다시 한번 통곡했다. 3년 대상이 끝났다. 진달래 개나리가 한바탕 다투어 피고 지면 마을은 다시 살구꽃으로 뒤덮였다. 고목이 된 나무에서 살구꽃이 나비떼처럼 하늘거리며 내려와 앉았다. 마을 어귀에 물이 지어 핀 살구꽃 꽃길로 박물장수 샘재댁이 쟁걸음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빠른 걸음으로 가볍게 걸었다. 도랑을 건널 때조차 손으로 보따리를 잡은 채 하지 않았다. 샘재댁은 팔을 알맞게 휘젓고 목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따리의 균형을 잡았다. 샘재댁은 대명 나루터에서 이곳까지 수시로 들락거리며 참비시며 바늘과 실과 같은 자잘한 생활용품들을 팔고 조개나 말린 생선과 바꾸어 갔다. 그뿐 아니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벌판 소식을 이곳에 전했다. 그녀의 역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홍기에 찬 남녀를 맺어주는 중신어미 역할이었다. 중신 잘하기로 소문이 난 그녀가 중신어미 노릇을 하는 데는 어떠한 기술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목이 마른가를 헤아려 적당한 때에 시원한 우물물 한 잔을 건네듯이 인연의 다리를 놔주는 것이다. 꼭 천생배필이 아니더라도 때만 맞으면 혼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모자라면 저것이 남고 저것이 모자라면 이것이 남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고 샘제댁 나름의 생각이었다. 자연히 샘제댁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신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화도댁의 남편 대상이 끝나는 대로 지난해 상처한 유 씨와 인연을 맺어주기로 이미 노인과 약속이 되어 있었다. 건강하고 튼실한 여자를 구해달라는 유 씨의 부탁과 자손이 번성한 집안을 찾는 노인의 뜻이 부합되어 어느 중심보다 쉽게 결정되었다. 유 씨는 하루속히 와달라고 재촉했지만 모든 대소사가 서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샘제댁은 뜸을 들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상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샘제댁은 텃밭에 시금치가 실하게 자라고 있는 집 앞에 와서 섰다. 밭에서 상추를 솎아내고 있던 화도댁이 그녀를 보고는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샘제댁은 별로 섭섭하다 하지 않고 그 뒤를 쫓았다. 사실 한 지아비를 섬기지 못하고 제가한다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였다. 제가는 얼마 전까지 나라에서 법으로 금할 만큼 죄악시해 왔다. 그래도 아래 계층에서는 공공연하게 호라비와 과부가 짝을 맞추어 살았지만 사대부 집안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오래전에 귀양살이 와서 이 바닷가에 정착하고 살아온 양반 가문의 시댁이라 화도댁은 제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화도댁은 마루 끝에 삐죽이 앉아 샘제댁이 밥 먹는 모습을 보았다. 샘제댁을 보자 노인이 반색하며 뜯어다 놓은 쌈을 해서 불이 나게 차려내온 밥상이다. 샘제댁은 상추 이파리를 손으로 뜯어 넣더니 그 위에 고추장을 한 술 떠놓고 쓱쓱 비비기 시작했다. 눈길이 손가락 중간 크기의 반개에 머물자 이번에는 간장에 절인 반개를 뜯어놓고 함께 비볐다. 샘제댁은 그 짜고 매운 비빔밥을 한 입 가득 입에 넣었다. 아싹하고 반개 씹히는 소리가 났다.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다 먹어치운 샘제댁은 벌겋게 물든 입가를 소매로 쓱쓱 문질렀다. 화도댁은 그러한 샘제댁을 민망한 눈으로 보았다.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바구니 하나씩을 주며 조개 잡아오라고 내보냈다. 누이들을 뒤쫓아가는 경만을 잡고 노인이 말했다. 이 아이만 데리고 갈 것이네. 아유, 인물 하나는 잘났네요. 그 집은 아들이 다섯이라. 천덕꾸러기가 되겠구먼요. 화도댁은 샘제댁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말을 끊었다. 그야 저 하기 나름이죠. 아들은 아들 많은 곳에서 자라야 하는 법이니. 그런 법도 있었시겨? 두 여자의 뼈가 든 얘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소리쳤다. 그렇게 모질지 못해 어디다 쓰겠느냐. 사내 녀석이 저렇게 누이 등에서 등으로만 엎여 자라. 나중에 뭐가 될까 걱정이야. 엄니, 꼭 가야 하니까? 여태까지 내가 하는 소린 콧구멍으로 들었단 말이냐? 떠나거라, 당장. 노인의 호령에 샘제댁은 입이 벌어진다. 유 씨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도록 부탁을 받은 샘제댁이다. 하루 이틀 더 미룬다고 죽은 아비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지금 짐을 꾸려 샘제댁 쫓아 떠나거라. 좋아요. 당장 데리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시유. 엄니, 허면 밤에 떠나계시다. 화도댁은 당장 떠나라는 노인에게 매달려 다급하게 애원했다. 노인은 화도댁에게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다. 그렇게 떠나기 힘들었지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신을 받아준 시어머니를 생각했다. 샘제댁은 다음 날 유 씨에게 대명나루로 마중 나가게 하겠다며 먼저 갔다. 배를 타게 될 거라는 말에 경마는 갯벌에 있는 누이들에게로 달려갔다. 경마는 누이들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친다. 나 배 탈교, 배 탈교.
배 타고 무태 나갈겨. 군누이가 철없는 경만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경만이 좋겠다 하고 한마디씩 하는 누이들 눈이 벌겋다. 경만은 누이들이 자기 혼자 배에 타게 될 것을 시샘하여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누이가 경만을 등에 업고 빙빙 돌았다. 우리 경만이 좋겠네. 어딜 가도 여기는 생각하지 마. 우리는 잘 있을 거야. 엄니와 너만 잘 있으면 되는겨. 알았는겨? 경만은 둘째 누이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밤이 되자 노인이 손녀딸들을 단속하고 있었다. 남의 집사람이 되기 위해 가는 마당에 인사도 소용없으니 그냥 떠나라는 노인의 호령이 떨어졌다. 화도댁이 경만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섰을 때는 실처럼 가는 초승달이 만이산 등성이에 떠 있었다. 천방지축 좋아하던 경만은 화도댁의 눈물을 보았다. 화도댁은 방을 향해 절을 올렸다. 경만도 따라 했다. 건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화도댁은 경만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났다. 어둠 속에서도 살구꽃이 떨어졌다. 이미 초승달도 보이지 않았다. 화도댁은 경만의 손을 꼭 잡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밤새 걸어 나루터에 가서 묵고 아침에 배를 타라는 샘제댁의 말이었다. 샘제댁의 말에 의하면 김포벌 유씨 집은 나루터에서도 한나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어둠 속으로 모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사기막골에서 오셨수? 그러시다. 잘 왔소. 내가 방촌말 사는 유망근이요. 인사드리겠시다. 경만이 어미이외다. 먼 길 오느라 애썼소. 유씨는 눈망울이 커서 어질게 보였다. 경만아, 인사 올려라. 쭈뼛거리는 경만에게 화도댁이 말했다. 이제부턴 아비여. 아비라 불러라. 피곤할 테니 등에 업혀라. 유씨는 머뭇거리는 경만에게 등을 대며 말했다. 유씨 등에 업혀서 본 들판은 바다처럼 넓다. 경만은 땅도 바다처럼 넓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얼마쯤 왔을까? 경만이 또래의 한 아이가 달려왔다. 아버지! 아이는 유씨에게 아버지라 부르며 경만을 끌어내렸다. 유씨는 큰 등 양쪽에 두 아이를 함께 업었다. 에잉, 우라버지야. 아이가 경만을 밀어냈다. 화도댁은 경만을 등에서 내리게 했다. 가만, 그러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지. 유씨가 말했지만 경만은 유씨 등에서 내려 걸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유씨의 물음에 수줍어하는 경만 대신 화도댁이 대답했다. 황경만입니다. 올해 8살이고요. 생일은 여름입니다. 우리 애는 성진이라고 해요. 동갑이지만 생일이 겨울이니 경만이가 형이구먼. 이젠 형 아우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알았지? 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경만은 빠르게 앞서 걸었고 성진은 아버지 등에서 말 달리는 신용을 하며 놀았다. 성진은 집에 다 와서야 아버지 등에서 내려왔다. 김포벌. 몬동이 트자 먹물 같은 어둠이 서서히 밝아왔다. 김포벌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수런대기 시작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인데도 새삼스럽게 놀란 새들이 제제거리며 하늘을 날았다. 울타리를 감고 오르던 청색 나팔꽃도 아침 햇살에 화들짝 놀라 꽃잎파리를 열었다. 다만 밤을 하얗게 밝히고 섰던 밭꽃과 분꽃이 수줍어하며 서둘러 꽃잎을 닫았다. 산모퉁이에서는 밤사이 빨갛게 익은 산딸기가 이슬을 머금고 부지런한 동네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볕보다 부지런한 벌판 사람들은
벌써부터 새벽 꼴을 베는 사람에, 삽을 메고 물꼴을 보러 논두렁에 다녀오는 사람에, 조반 전 선선할 때 밭을 매놓는 부지런한 안악도 보였다. 밭을 다 맨 안악은 아침 장거리로 쓰기 위해 부지깽이로 이슬에 젖은 밭을 헤쳐서 호박을 따서 돌아오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경만에게 이 들판은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없이 일렁거리는 바다가 아니고 사방이 지평선으로 둘러싸인 들판은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어머니 같았다. 경만에게 그 들판이 그렇게 다가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새벽 꼴을 베며 경만은 이곳에서 지냈던 그간의 시간을 돌이켜 보았다. 경만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뼈를 깎아내는 아픔의 날들이었다. 경만에게 강화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눈물이었다.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고 우는 어머니를 경만은 흔히 보아왔다. 개나리가 피면 개나리가 피었다고 울고 시금치가 실하게 자라면 그랬다고 또 울고, 그렇지만 어머니는 가끔 경만과 누이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환히 웃었다. 경만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봄의 밤모퉁이에 피어있는 노란 쑥갓꽃 같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웃고 있으면 집안은 쑥갓꽃 핀 텃밭처럼 환하고 밝아지는 것이다. 김포 벌에서의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말없이 차가웠으며 일을 시킬 때는 언제나 표정 없는 굳은 얼굴로 지시하곤 했다. 처음에는 마당 쓰는 일에서부터 닭모이 주는 일, 속골 베는 일, 밥 매는 일까지 어린 경만에게 시켰다. 밥은 부뚜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먹었다. 반찬일에야 신김치 쪼가리와 고추장에 박은 마늘종이나 깻잎, 그리고 언제나 밥 위에 찐 된장, 그런 것들이었다. 갯가에서 비린 것들을 먹고 자라온 경만은 푸성기들만 해서 먹는 것이 고역이었다. 속이 쓰리고 어떤 때는 생목이 오르기도 하였다. 잠은 머슴방 윗목에서 잤다. 머슴은 경만에게 이불 개끼는 일이며 물 떠오는 일, 부엌에서 찐감자 가져오는 일들을 시켰다. 화도댁은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보다도 경만이 힘들었던 것은 유씨의 아들 동갑내기 성진의 심술이었다. 성진은 자치기를 하고 굴렁쇠도 굴리며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그러한 것들이 실증이 나면 경만을 쫓아다니며 일하는 것을 회방 놓았다. 막내인 성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가엾게 여기자 무엇이든 제 맘대로 했다. 마음에 차지 않을 때는 난폭하게 굴었다. 제일 만만한 게 경만이었다. 경만은 그런 성진을 피해 다니며 풀을 뜯고 개구리를 잡고 메뚜기를 잡았다. 개구리를 삶아 쌀겨에 풀과 함께 섞어주면 달근 토실토실 살이 쪄 굵은 알을 낳았다. 경만은 이미 그러한 일에 익숙했다. 그날은 경만이 밭고랑에 소복이 올라오는 토끼풀을 뜯어 망태기에 담고 있는데 성진이 왔다. 경만이 슬며시 망태기를 뒤로 숨기자 성진이 달려들어 망태기를 빼앗았다. 경만은 망태기를 달라고 쫓아다녔다. 성진은 경만의 얼굴이 붉어져 쫓아다니는 것이 재미있었다. 성진이 망태기를 하늘 높이 던졌다. 풀이 공중에서 흩어져 망태기와 함께 떨어졌다. 두 아이는 그것을 잡으려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머리를 부딪히며 서로 양쪽 끄트머리를 잡았다. 두 아이는 놓으려고 하지 않고 잡아당겼다. 망태기를 엮고 있는 새끼줄이 끊어지려고 했다. 망태기가 끊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경만이 망태기를 놓았다. 그러자 한쪽 끝에 잔뜩 힘을 주고 끌어당기고 있던 성진이 뒤로 나자빠졌다. 그 뒤로 구정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었다. 도랑에 처박힌 성진이 자지러지게 울었다. 화도댁이 달려오고 근처에서 일하던 유씨가 달려왔다. 유씨는 처음부터 두 아이의 실랑이질을 보고 있었다. 어진 유씨지만 누구에겐지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유 씨가 회초리를 꺾어 오는 동안 화도댁은 도랑에 빠진 성진을 끌어올려 더러워진 옷을 벗겼다. 유 씨가 성진을 끌어내 회초리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초리를 맞은 것은 화도댁이었다.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성진을 품에 안고 매를 맞고 있었다. 임자도 남의 자식이라고 증아하는 게 아니오. 내 자식 남의 자식 증아하지 않고 잘못된 건 호되게 야단쳐 주는 게 엄이여. 어서 성진이 나와라. 화도댁은 성진을 품고 움직이지 않았다. 유 씨가 처음 경만을 보았을 때 눈물이 많은 응석바지 아이였다. 부엌에서 찔찔거리며 눈물을 짜고 있기가 일쑤였다. 경만은 화도댁이 시키는 일에 투정을 하고 성진과 함께 놀기를 바랐다. 그러나 화도댁은 경만을 성진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키우지 않았다. 밥 먹는 거며 일하는 거며 마치 주인집 아들 섬기듯이 차별을 두었다. 전실 자식과 층하를 두고 키우는 것이 화도댁의 사려 깊은 생각일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유 씨는 화도댁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성진은 점점 성격이 난폭한 아이로 자라고 경만은 그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이제 이 집에서 경만이 하는 일이 작지 않았다. 유 씨는 이 모두가 화도댁이 아이를 증아한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유 씨는 제 자식이 못난 것을 회초리질로 화도댁에게 화풀이하고 있었다. 잘못했시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시다. 화도댁은 유 씨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었다. 경만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화도댁이 매를 맞고 잘못을 비는 것이 속이 상했다. 경만은 화도댁이 야단치며 일만 시키는 것도 어쩜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화도댁이 시키는 일에 늘 불만이 많았던 경만이다. 그날 이후 성진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더욱 오만해진 성진은 더욱더 경만을 못살게 굴었다. 경만은 성진의 치근덕거림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동네 아이들은 성진이 사납고 다투기를 잘해 놀아주지 않았다. 경만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성진은 성질을 죽이고 그런 동네 아이들 틈에서 놀았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경만을 쫓아다니며 이를 회방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었다. 성진은 경만이 닭모이를 주면 지키고 섰다가 닭들을 쫓아버렸다. 마당을 쓸면 뒤따라 다니며 어지럽혀 놓았다. 풀을 베러 나가면 망태기를 빼앗아 숨겼다. 경만은 말없이 풀 망태기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 모습을 보고 성진이 놀렸다. 바보, 바보. 성진은 경만을 발로 차며 놀렸다. 맞고도 가만히 있는 바보. 경만이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놀리며 쫓아다녔다. 가을이 되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산에 가서 틈틈이 나무를 해다 쌓아 놓아야 추운 겨울을 그럭저럭 보낼 수 있다. 근처의 산은 이미 사람들이 다 나뭇가지를 치고 낙엽을 긁어가서 먼 산까지 가서 나무를 했다. 경만이 먼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거긴 멀어서 성진이 따라오지 못했다. 성진은 멀리 걸어 다니는 것을 질색했다. 경만이 죽은 나뭇가지를 치고 솔잎을 긁고 있었다. 가까이서 인기척이 났다. 놀라서 쳐다보니 성진이 시근덕거리며 다가오고 있다. 경만은 성진이 여기까지 따라와 어떤 심수를 부릴까 불안했다. 성진은 어지간히 심심한가 보았다. 작대기를 구해 경만이 긁어놓은 솔잎을 이리저리 어지럽혀 놓았다. 경만은 성진을 모르는 채 하며 솔잎을 덩어리로 만들어 새끼줄로 묶어 지게에 얹었다. 지게를 지고 일어나 막 발을 떼려고 할 때였다. 성진이 경만의 발을 걸었다. 경만은 그만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경만의 얼굴이 까지고 코피가 났다.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었다. 성진이 어느새 저만큼 도망쳤다. 경만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지게를 땅에 내려놓고 성진의 뒤를 무섭게 쫓아갔다. 경마는 성진이보다 키가 클 뿐 아니라 다름질도 잘했다. 경마는 성진 앞으로 달려가 섰다. 경마는 화가 나 씩씩거렸다. 때려봐, 때리지도 못하면서. 성진이 경만을 약올리며 쳐다보았다. 경만은 성진에게 달려들었다. 두 아이의 치고받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동갑인데도 성진이보다 경만이 덩치는 훨씬 컸다. 경만의 힘은 성진에게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성진은 성질만 사나웠지 경만이 한 대 칠 때마다 픽픽 쓰러졌다. 성진은 경만이 이만큼 화가 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경만은 여태까지 당한 것을 몽땅 분풀이하듯 성진을 깔고 앉아 주먹으로 마구 쳤다. 성진은 거칠게 반항을 하다가 기진맥진해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얻어맞았다. 다신 안 그럴게. 한참을 얻어맞은 성진이 두 손을 모으고 애처롭게 빌었다. 그러나 경만의 화는 풀리지 않았다. 경만은 치고 또 쳤다. 경만이 피범벅이 된 성진을 내려다보았다. 코피를 줄줄 흘리며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성진이 불쌍해 보였다. 그때서야 경만은 성진을 떠밀었다. 그리고 얼른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왔다. 성진이 풀이 주고 따라오고 있었다. 따라오던 성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뒤돌아 가보니 성진이 밤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이미 주인이 따간 밤나무에는 밤송이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살펴보니 성진이 올라간 밤나무 가지 끝에 미처 따지 못한 밤송이 하나가 있었다. 성진은 지금 그것을 따려고 가지 끝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야, 위험해! 성진은 경만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올랐다. 경만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성진이 손을 내밀었다. 경만은 지게 막대기를 성진이 손에 쥐어주었다. 성진은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조심스럽게 밤송이를 내리쳤다. 밤송이가 떨어졌다. 성진이 나무에서 내려오는 동안 경만이 밤을 깠다. 밤은 외톨이다. 경만이 나무에서 내려온 성진에게 밤을 내밀었다. 밤 여기. 성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너 주려고 딴 거야. 경만은 아직도 마르지 않은 코피가 붙어있는 성진을 쳐다보았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삐죽이 웃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경만에게 주려고 밤을 딴 것이라고 했다. 나 주려고 딴 거야? 그래, 정말이야. 왜? 너하고 친하고 싶어. 뭐? 경만은 기가 막혔다. 그런데 왜 괴롭히니? 바보 같아서. 때려도 가만히 있고. 난 그게 싫어. 경만이 성진에게 밤토를 다시 내밀었다. 너 먹어. 너 준 것이라니까. 그럼 우리 반반씩 나누어 먹을까? 경만이 말했다. 그래, 좋아. 경만이 밤토를 깨물었다. 밤은 딱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경만이 큰 밤쪽을 성진에게 내밀었다. 성진은 내민 밤이 아닌 다른 쪽 밤을 빼앗아 먹었다. 두 아이는 소리내어 웃었다. 나도 너하고 풀도 뜯고 닭모이도 주고 싶어. 성진이 말했다. 경만은 성진의 몸에서 붙은 건부를 떼어주었다. 피딱지가 붙은 얼굴을 침을 묻혀 닦아주었다. 경만은 친하고 싶다는 성진의 마음을 짐작도 하지 못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넌 일이 그렇게 재밌니? 성진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뭐? 일이 재미있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제기차기, 자치기 하면서 놀고 싶어. 그럼 놀아. 난 내 밥벌이를 해야 돼. 왜? 넌 유씨잖아. 난 유씨가 아니고 황씨야. 그래서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해. 몰라. 난 황씨, 유씨 그런 거 몰라. 근데 이상해. 난 일하는 거 싫거든.
근데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재미있어 보여. 네가 온 후로는 자칙이며 제기차기며 다 재미없어. 너처럼 일하고 싶어.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야단을 안 쳐. 불쌍해서 그러는 거래. 그럼 난 자꾸 나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자꾸 널 괴롭히고 그랬어. 성진이 밤토를 씹으며 말했다. 이젠 사이좋게 지내자. 어? 경마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말했다. 눈앞에 펼쳐진 들판이 조금 전과는 달리 환해 보였다. 언제부터인가 경만에게 이 들판은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방이 지평선으로 둘러싸인 들판이다. 땅은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땅은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길러낸다. 성진과 친해진 이후 경만에게 이 들판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보고 싶은 할머니. 경만이 벌판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눈을 감으면 바다가 일렁이고 할머니와 함께 조개 캐던 누이들이 생각났다. 낯선 김포벌 생활이 익숙해지자 더욱 간절히 강화가 생각났다. 바다가 보고 싶으면 성진과 함께 강으로 갔다. 드넓은 한강은 느릿느릿 편안한 모습으로 흘러간다. 경마는 강둑에 앉아 바다를 그려보곤 했다. 한강 하구에는 바다와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물이 있었다. 보름날이면 드넓은 모래벌이 강 한가운데 생겼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가 조개를 주었다. 민물 조개는 바다 조개와 달리 싱겁고 비렸지만 감칠맛은 더했다. 특히 민물 조개를 넣고 끓인 아욱국은 사시사철 별미였다. 경만이 민물 조개를 넣고 끓인 아욱국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저기 저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아니? 성진이 강 끝을 가리키며 물었다. 몰라. 거긴 말이야, 바다야. 그리고 섬 강화가 있대. 성진이 어른스럽게 말했다. 그럼 강물을 따라 쭉 내려가면 강화가 나온단 말이야? 응, 근데 배를 타야 한대. 형이 그랬어. 경마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종일 나루터에 앉아 강만 보고 있었다. 나루터가 닿으면 남자들은 등짐을 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내렸다. 저녁 무렵 경마는 배에서 내리는 박물장수 샘재댁을 보았다. 경마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다. 내가 여기 웬일이니? 샘재댁이 놀라 물었다. 경마는 대답하지 못하고 발로 땅만 비비고 있었다. 오라,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구나. 샘재댁은 경만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듯이 말했다. 경만은 샘재댁을 간절한 눈빛으로 보았다. 샘재댁이 자신을 이곳으로 오게 한 것처럼 어쩜 강화로 데려다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머니께 말씀드려 한번 데려갈게. 너희들이 너 보고 싶어 성화야. 샘재댁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였다. 경마는 코끝이 찡해 옴을 느꼈다. 샘재댁이 가고 나서도 경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몸이 나른한 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쟁반만 해진 해가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강 한가운데로 떨어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스르르 그냥 눈이 감겼다. 눈을 떠보니 방이었다. 물수건이 경만의 머리를 식혀주고 있었다. 화도댁의 눈물이 경만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경만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노쇠로 장식한 반다지 장이 놓여있는 그 방은 유시방이 분명했다. 화도댁은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는 경만을 찾아 나섰다가 샘재댁을 만났다. 샘재댁이 일러준 대로 나루터로 달려가 보니 경만이 열에 들떠 쓰러져 있었다. 몸이 불덩이가 된 경만을 업고 달려오는데 등에서 신음소리처럼 할머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대며 웃기도 했다. 화도댁은
경만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화도댁은 경만이 유 씨의 의붓자식으로 천독꾸러기가 되는 것이 싫었다. 황씨 집안에 귀하고 귀한 5대 독자가 천해지는 게 싫었다. 그러면 스스로 천해지기로 했다. 화도댁이 유 씨 품에 처음 안기던 날 유 씨는 꽤나 흡족해 있었다. 그런 유 씨에게 화도댁은 말했다. 부탁이 있시다. 뭐시오? 유 씨는 이미 오래된 아내 대하듯 친숙하게 물었다. 저 아이는 누가 뭐래도 황씨 집안의 5대 독자요. 그래서 저 아이에 관한 일은 다 지소관으로 해주시겨. 그게 무슨 소리요? 야단을 쳐도 지가 칠 것이요. 밥을 굶겨도 지가 굶길 것이니. 상관하지 말란 말이구먼. 야, 걱정 마시오. 내 아들 딸만 해도 6이 아닌가. 그럴 기력도 없어. 그럼 그리 알고 있겠시다. 좋도록 하구려. 그날 이후 화도댁은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천독꾸러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화도댁은 이 어린아이에게 놀만한 조그만 짬도 없이 일을 시켰다. 너무 모질었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이 경만의 볼 위에 떨어졌다. 경만이 가만히 눈을 떴다. 엄니, 할미가 보고 싶어. 그려, 얼른 병 낫고 밥 잘 먹으면 할미께 보내줄겨. 정말? 그럼 정말이고 말고. 경만은 배시시 웃었다. 얼마 만에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인가. 경만은 우는 엄마의 모습이 강화에서와 조금도 다름없어 안심했다. 다 나았어. 정말이야. 걸을 수 있어. 그러나 경만은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쓰러졌다. 화도댁이 경만을 끌어안았다. 경만은 화도댁의 따뜻한 품 안에서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꼭 새 밤만 자고 오기로 하고 샘재떡을 쫓아 떠난 새벽길이었다. 반나절을 걸어 대명나루까지 가서 배를 타고 또 부지런히 반나절을 걸어야만 옛집이 나온다고 샘재댁이 일러주었다. 만조가 되어 배를 띄울 수 있으려면 얼른 가야 한다고 경만의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했다. 나룻배를 타고 한강폭보다 짧은 백길을 건너는 데는 순식간이었다. 거기서 내려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했다. 경만은 종종 걸음으로 샘재댁의 빠른 걸음을 따랐다. 샘재댁은 조금도 처지지 않고 따르는 경만이 대견했다. 할미, 언니! 낯익은 길이 나오자 경만은 외마디처럼 소리를 지르며 동네로 달려갔다. 누이들이 달려나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경만은 누이 등에 업혀 바다로 갔다. 바닷바람이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불어왔다. 썰물이 저 드넓은 갯벌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았다. 개들이 후다닥 놀라 구멍으로 숨었다. 얼마를 놀았을까. 언덕에는 노인이 서 있었다. 온갖 종류의 생명들을 키우는 갯벌처럼 경만을 향한 온갖 종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있는 노인을 향해 경만은 다름질쳐 갔다. 할미 보고 싶으시다. 경만이 할머니를 얼싸안으며 말했다. 넨 안 보고 싶었다. 노인은 냉랭한 얼굴로 경만을 떠밀었다. 경만은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다.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한 노인이 경만을 외면하고 집을 향해 걸었다. 할미 거짓부렁이지? 경만이 노인을 쫓으며 말했다. 거짓부렁이 아니오. 경만은 노인의 치마폭을 끌어안으며 울며 소리쳤다. 다 거짓부렁이요. 엄니도 할미도 다 거짓부렁이란 말이요. 누이들이 우는 경만을 끌어안았다. 그려 할머니 거짓부렁이요. 우리 경만이 보고 싶다고 우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여. 막내 누이 섭섭이가 울며 말했다. 어여 돌아갈 채비하거라. 경만이 노인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할미, 세 밤만 자고 갈겨. 안 돼. 그럼 두 밤만 자고 가게 해주시겨. 안 돼. 넌 여기 잊어야 하는겨. 할미, 그럼 한 밤만. 경만이 걷고 있는 노인의 뒤를 쫓으며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이튿날 경만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노인은 나들이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게장을 뜯어 누이들과 밥 한 끼를 겨우 먹고 경만은 노인과 함께 샘재댁을 따라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울부짖는 바다와 누이들을 뒤로하고 반나절을 걸어 배를 탔을 때 경만은 울기도 지쳐 잠이 들었다. 노인은 그런 경만을 꼭 안았다. 아기 같은 얼굴이 제법 머슴의 티가 나고 보기에도 의젓해 여간 대견하지 않았다. 키가 한 뼘이나 더 자라 있었다. 노인은 자는 경만을 품에 안고 한없이 쓰다듬었다. 노인이 기다리고 있는 뒷산으로 화도댁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화도댁은 그 먼 길을 간 경만을 겨우 하룻밤 재우고 쫓아내다시피 데리고 온 노인이 야속해 단숨에 달려왔다. 이럴 수가 있시겨. 할머니가 보고 싶어 죽을 뻔했던 애예요. 그런 애를 하룻밤만 재우고 데려오다니. 내 미처 일러두지 못한 게 있어 왔다.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하거라. 어머니, 정말 모지로도 너무 모지십니다. 내 맘 모르겠느냐? 모르겠시다. 정말 모르겠시다. 노인은 울부짖는 화도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있다. 네 남편이 저 아이만 할 때 나도 제가 했었다. 화도댁은 노인에게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다. 화도댁은 놀라 노인을 본다. 노인은 담담히 말을 이어갔다. 갯사람이 갯가를 뜨면 못 산다는 말이 있어. 정말이지 못 살겠더구나. 우리 모자는 다시 그 마을로 갔어. 너희 시엘미가 말없이 받아주더구나. 결국 우린 거길 못 뒀어. 내 가끔 생각한다. 그때 너희 시헬미가 우릴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자는 거길 떴고 그럼 네 남편도 지금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화도댁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노인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은 입술을 강하게 깨물며 신음처럼 말했다. 하룻밤 더 재웠다간 내가 못 보낼 것 같더라. 화도댁이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다. 노인은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여 들어가거라. 화도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여 가. 노인이 손을 내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화도댁은 한 걸음 발걸음을 떼고 돌아다 보았다. 견디어야 하는겨. 모질어야 혀. 어여 가거라. 산언덕을 내려간 화도댁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때까지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산모퉁이를 내려가던 화도댁이 달려와 노인을 부둥켜 안았다. 한 번 터진 울음은 봇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동산 모퉁이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 뒤에서 아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경만이 나무에 머리를 박으며 나직이 울었다. 씨감자. 땡볕이 사정없이 내리꽂히고 있었다. 새벽 안개 속을 호박꽃이 호롱처럼 밝히고 섰던 때만 해도 그다지 덥지 않을 것 같던 날씨가 한낮이 되자 달아오른 땅에서 열이 뿜어지더니
금방 한증막 같아졌다. 뒷란에 서 있는 감나무도 검푸른 이파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늙은 오이를 묻혀 점심을 먹고 난 후여서 오수가 나른하게 밀려왔지만 화도댁은 빨래를 주섬주섬 광주리에 담았다. 마루 밑에는 나다니기를 포기하고 자리한 검둥이가 잠을 청하나 숨을 헉헉거리며 잠들지 못했다. 미련한 황소는 외양간에서 더운 채도 하지 않고 꼬리로 달려드는 파리를 쫓으며 한가로이 되새김질을 했다.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 올려 마시고 난 화도댁은 광주리를 이고 빨래터로 향했다. 땡볕이 정수리에 내리꽂혔다. 잠자리가 떼지어 몰려다니는 위로 매미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다. 화도댁은 빠르게 걸었다. 식구들이 제각기 벗어놓은 빨래를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갈아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다투었다. 덥다고 짐승들처럼 게으름을 부릴 틈이 없는 화도댁이다. 여름이라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화도댁은 경만을 그늘에서 쉬게 하지 않았다. 낯질이 제법 익숙해졌으니 태비 꼴을 베라고 한강둑으로 보냈다. 화도댁은 녹그릇에 보리밥을 잔뜩 퍼 눌러 담고 열무김치를 탕개에 담아 지게 위에 얹어 주었다. 밥 위에 얹어 찐 감자를 출출할 때 먹으라고 넣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마는 하루 종일 강둑에서 풀을 베었다. 꿈꾸는 듯 푸른빛의 꽃송이를 가지 끝에 품고 있는 달개비 풀이나 소담이 올라오는 토끼풀같이 부드럽고 연한 풀들은 쇠죽 쓸 때 쓰려고 한편에 따로 놓았다. 나머지 풀들은 가을과 겨울에 푹 썩혀 봄에 두엄으로 내다 쓸 것들이다. 그래서 향기가 강한 쑥부쟁이건 뻣뻣한 억새풀이건 상관하지 않았다. 베어내고 또 베어내도 며칠 있으면 다시 풀이 그득히 올라오는 한강둑은 경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바다와 갯벌이 아닌 강물과 강둑에 이미 익숙해진 경만이다. 이제는 예전의 갯가를 생각하면 답답했다. 늘 눈앞에 있으면서 쉬지 않고 변하는 바다에서 사람들은 조개를 캐고 고기를 잡아 올리지만 바다는 가끔씩 심수를 떨며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다. 바다에 비해 씨 뿌려 가꾸면 풍요롭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들판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가. 두고 온 할머니와 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복판이 찡해 오면서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린 듯 허전하고 아쉽지만 그때마다 눈물을 적시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성숙해 있었다. 경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열이 넘는 식구들 치닥거리를 하며 밭일 들일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자 은근히 부화가 나 풀보기를 움켜쥐고 베었다. 왓싹 소리가 나고 풀이 베어졌다. 쑥향기가 쏴 하고 경만의 코를 찔렀다. 경만은 풀물이 들어 까맣게 되어버린 손톱을 보았다. 고사리 같던 손이 풀에 베이고 낫자루에 굳어 억세진 손이었다. 경만의 마음속에는 풀물이 들어가는 억세진 손처럼 단단히 연그러가는 소망이 있었다. 훌륭한 농사꾼이 되리라. 저 들판에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리라. 경만의 꿈은 들풀처럼 베면 자라고 또 베면 자라면서 가슴 한복판에 복숭아 씨처럼 단단하게 자리했다. 화도댁이 광주리를 이고 빨래터를 향해 걷는 개울 옆에는 벼들이 검푸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봄에 못자리에 모를 논에 심어놨을 때만 해도 심한 몸살을 앓으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벼들이 이제 뿌리를 단단히 받고 서서 뜨거운 햇볕 속에 서 있었다. 벼 포기가 얼마나 실하게 퍼졌는지 논 안에 가둔 물조차 보이지 않았다. 화도댁이 걸을 때마다 개구리들이 첨벙대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햇볕이 뜨거울수록 벼의 성장은 좋아 가을에 더 실한 나다를 얻었다. 화도댁이 이 벌판에 흘러들어와 2년 남짓한 시간을 돌이켜 보았다.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강화로 달려가고 싶었던 지난 시간들이 눈앞에 스쳤다. 화도댁은 그 그리움을 견디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이제 검푸르게 올라오는 저 벼들처럼 화도댁은 이 땅에 익숙해 있었다. 한낮의 빨래터는 텅 비어 있었다. 더위를 피해 아침 저녁 선선할 때만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집채만한 바위 도리로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진다. 이 빨래터는 앞강에서 셋강으로 물길을 터놓아 생겼다.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면서 바위를 적당하게 다듬어 놓아 빨래하기 안성맞춤이다. 중간쯤에 정강이까지 차는 웅덩이가 있었다. 머리 감기에 알맞은 자리라 안악들이 붐빌 때는 기다리고 섰다가 머리를 감았다. 화도댁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웅덩이에 서서 머리를 물에 넣었다. 머리칼이 보리밭의 물결마냥 가지런하게 퍼졌다. 겨 비누를 머리에 바르자 거품이 인다. 머리를 흐르는 물에 헹구자 뼛속까지 시원하고 개운해졌다. 화도댁은 머리를 가지런히 모아 뒤로 틀어 올리고 빨래를 비비기 시작했다. 기둥에 걸어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문질러 대는 긴 배수건은 땀내로 가득했다. 며칠 전 손질해 놓았던 배잔방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어제 웅덩이를 푸다가 더럽혀진 것이다. 봄에 모내기를 끝내고 몇 번의 김매기를 해주고 나면 한여름에는 잠시 한숨을 돌릴 만큼 한가롭다. 그때 남정네들은 마차를 끌고 강둑으로 가 퇴비골을 해 쌓는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는 날이면 물가로 나가 웅덩이를 펐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내는 여름 내내 논에 물을 대주느라 바닥에만 겨우 물이 흘렀다. 그 개천의 양쪽을 막아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물을 가두고 그 안에 물을 퍼냈다. 물이 바닥을 보이면 여름 내 자란 은빛 붕어들이 파닥거렸다. 운이 좋으면 뱀장어도 너댓 마리 건져 올릴 수 있었다. 그 밖에 미꾸라지, 참깨, 메기, 재수만 좋으면 팔뚝만한 잉어도 건졌다. 그렇게 건져 올린 참깨는 조선간장에 절여 놓았다가 곰사 갔을 때 꺼내 놓으면 여름철 가장 좋은 별미다. 아껴 두었다가 입맛이 없을 때 밥상에 올리면 밥을 몇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어 밥도둑이라 불렀다. 고추장을 풀어 호박과 약이 잔뜩 오른 풋고추를 썰어 넣어 끓인 매기 매운탕은 수제비를 떠 넣어야 제맛이 난다. 복중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먹고 나서 등물을 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게 여름철 몸보신으로 그만이다. 화도댁은 비로소 가족이 된 것 같다. 마음은 늘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바닷가를 헤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화도댁의 마음이 안정된 것은 경만이 강화를 다녀온 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떼쓰는 일이 없어진 후였다. 그리고 새 남편 유 씨와 새록새록 쌓이는 정 때문인지 몰랐다. 유 씨는 죽은 전처와 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늘 배가 불러 있지 않으면 병치레 하느라고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 전처가 저 세상으로 떠난 후 여자가 들어왔다가 일이 세어 견디지 못하고 나가기를 여러 번 했다. 그러다가 화도댁이 들어왔다. 화도댁이 들어온 이후 유 씨는 사는 것이 마르지 않는 셈처럼 새록새록 재미가 났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경험이었다. 화도댁의 몸을 탐하면 탐할수록 그의 몸 안에는 활력이 가득 넘치는 것이다. 화도댁을 생각하면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며 아랫배가 뻐근해 오고 얼굴에 웃음이 돌았다. 구슬땀을 흘리며 억척스레 일하는 화도댁의 건강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유 씨는 그녀를 품고 싶어졌다. 아무도 없는 대낮에 마주칠라 치면 유 씨는 영락없이 화도댁을 방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면 그녀는 좋다 싫다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조용히 유 씨의 행동에 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유 씨다. 자연히 유 씨는 너그러워지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화색이 돌았다. 짓궂은 동네 사람들이 새장가 들더니 얼마나 재미가 좋은지 사람 모양새까지 변했다고 농짓거리를 하면 유 씨는 돌아서서 얼굴을 붉히곤 했다. 화도댁은 배수건을 돌멩이에 박박 문지르고 겨 비누를 칠했다.
물컹물컹하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온 겹비누를 여기저기 골고루 묻혔다. 이번에는 방망이를 두드렸다. 고요하던 빨래터의 정적이 방망이 소리로 깨졌다. 한 길을 지나던 여인이 방망이 소리에 빨래터를 봤다. 화도댁도 내려다보는 여인을 쳐다보았다. 샘재댁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샘재댁이 급히 피하듯 달아났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화도댁은 한 길로 뛰어올랐다. 화도댁은 샘재댁이 허둥대며 앞장서 가는 것을 본다. 아줌니, 경마내미에다. 샘재댁이 그 자리에 선다. 머리 위에 있던 보따리가 떨어진 것은 그때였다. 아이쿠머니나 저를 어째? 화도댁이 소리쳐도 샘재댁은 보따리 주울 채를 아지 않는다. 화도댁은 이상한 예감이 스친다. 무슨 일이 있시겨? 샘재댁은 풀섭에 폴썩 주저앉는다. 이를 어째 여기서 화도댁을 만나다니. 답답해 죽겠시다. 어여 말을 해보시겨. 무슨 일이시겨? 경만이. 뭐요? 경만이 막내 누이가 홍역을 하다가 그만. 그럼 죽을 때 눈이 뒤집혀 가면서도 얼마나 경만이를 찾는지 애처로워 볼 수 없었다고. 화도댁은 샘재댁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빨래하던 차림으로 달렸다. 방금 감고 질끈 동여맨 머리가 부러져 산발한 채 땡볕 속을 달린다. 샘재댁이 쫓아와 뱃삭시라 하라며 지폐 몇 장을 허리춤에 찔러주었다. 화도댁이 반나절 거리를 삽시간에 달려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는 배적삼이 흠뻑 젖고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더위 탓인지 사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거 누구 없시껴? 화도댁의 외마디 비명 같은 외침에 나무 그늘에서 잠자던 사공이 손님이 없으니 다른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화도댁이 나루터에 메어진 배 위로 뛰어올랐다. 한때 뱃놈의 안악으로 노젓는 일은 일도 아니었다. 삐거덕거리는 노젓는 소리에 사공이 달려왔다. 사공은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왔다. 마을 입구에 있는 동산에는 자풀이 무성히 우거져 있었다. 언제부턴가 풀 깎는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남정네들은 구경조차 어렵고 계집아이와 늙은 할머니들 뿐이다. 이 마을은 귀양살이 왔던 벼슬아치가 귀양이 풀려도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 생겨났다. 한때는 자손이 번성해 혼사가 끊이질 않았다. 해마다 서너 채씩 집들이 늘어나서 이 근방에서는 제법 큰 마을에 속했다. 그러던 황씨 집성촌이었건만 언제부터인가 집집마다 계집애들만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난 계집애들은 나이가 들면 대초로 짝을 정해 나가고 늙은이들은 빈집을 지키며 살다 죽었다. 마을은 귀신들이 들락거릴 정도로 황폐해 갔고 그나마 어쩌다 태어난 사내들은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집집마다 떼가 부였다. 이 마을에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흉흉한 이야기가 있다. 마을 입구에는 100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뿌리가 붉어져 나와 마을 사람들의 의자 역할을 하는 이 나무 밑은 동네 사람들의 휴식처였다. 여름에는 나무 밑에 평상을 놓고 누워 낮잠을 자기도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삽을 메고 물꼬를 보러 나갔던 동네 사람이 붉어진 뿌리 사이로 기어가는 구렁이를 보고 삽으로 쳐 죽였다. 구렁이 배에서 구슬 같은 알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부터 이 마을은 여자들만 태어난다는 것이다. 풀이 우거진 야산에 막내 손녀딸을 묻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인의 눈에 꽁지 빠진 강아지처럼 허둥대며 달려오는 안악을 보았다. 노인은 오늘 중으로 화도댁이 달려올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미리 나와 있었다. 네가 여긴 웬일이냐?
노인이 근엄한 얼굴로 화돛댁 앞을 나서며 말한다. 어머니, 우리 경실이 어디시겨? 그 아인 이미 이 세상 아이가 아니니 그리 알거라. 그래도 명색이 엄인데 기별이라도 했으면 원한이나 없을 텐데 왜 기별하지 않았시겨? 넌 이미 황씨 집안의 사람이 아녀.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넌 유씨 집안 사람이여. 죽어도 거기 묻힐 사람이여. 어머니, 미천하다고 하나 어미가 자식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천륜인데 어쩌자고 어머니는 자꾸 이러시겨? 노인의 호령이 떨어진 것은 그때였다. 어쩌자고 여기 온 거여. 여긴 잊으라고 했자녀. 지는 어미여서 왔시다. 못 올 때 왔시겨? 화돛댁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소리쳤다. 넌 팔자고 친년이여. 그런 말 마시겨. 등 떠밀어 보낼 때는 언제고 그런 말 하시겨? 넌 여기 발 들여놓을 자격이 없어. 내 배 밀어난 아이입니다. 전 그 아이의 어미고요. 어미는 나여. 이 할미란 말이여. 밥을 굶겨도 내가 굶기고 죽여도 내가 죽이는 거여. 타고난 명이 그만하고 할머니와 연이 다 되어서 간 걸 어쩌겠느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무덤이나 보고 가거라. 소쿠리를 엎어놓은 크기의 애기 무덤은 아직 흙이 마르지 않았다. 썩지 않은 육신이 그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 화돛댁의 애는 더욱 끓었다. 고꾸라져 우는 화돛댁의 울음소리는 처연히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네 어귀에서 그대로 돌아가라는 노인의 호령에도 화돛댁은 아이들을 보고 갈 것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노인은 화돛댁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화돛댁이 김포볼로 돌아온 것은 다음 날이었다. 딸들을 품에 안고 하룻밤만이라도 자게 한 것은 자식을 잃은 어미에 대한 노인의 배려였다. 이튿날 김포볼로 돌아온 화돛댁은 어딘가 모르게 달랐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다가 화들짝 놀라곤 했다. 화돛댁이 강화에 다녀간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샘재댁이 빨다만 빨래 광주리를 아무도 없는 집에 놓고 갔던 것이다. 유 씨는 하루 만에 달라져 돌아온 화돛댁을 이상히 여겼지만 묻지 않았다. 전실 자식 선자와 언짢은 일이 있은 후 마음이 상해 저러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엊그제 조반때의 일이다. 화돛댁은 마루에 상 3개를 봐드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망과 부뚜막에 앉아 밥을 먹었다. 부뚜막은 겨울이면 그나마 따뜻해 괜찮았지만 여름이면 달구어진 화덕 덕분에 찌는 듯했다. 그렇지만 이곳으로 온 후 늘 그렇게 밥을 먹었다. 유 씨는 그런 모자가 안쓰러웠지만 화돛댁이 알아서 하겠느니 하며 내버려 두었다. 그날 부뚜막에 흰쌀밥과 강고등어 토막이 놓였다. 그것을 부엌을 지나다가 전실딸 선자가 봤다. 선자는 마루로 뛰어올라 자신들의 상을 들여다보았다. 고등어는 경만이 상에만 있을 뿐 자기들의 상에는 푸성귀뿐이었다. 부뚜막에서 밥 먹는 이유를 알았어. 흰쌀밥에 생선만 해서 먹어지는 속셈인 줄 모를 줄 알고. 아이고 분해. 여태껏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 선자는 엉엉 울며 죽은 제 어미를 부르며 통곡을 했다. 전실 자식들 모두가 부엌에 놓인 쌀밥과 고등어를 보며 분해했다. 유 씨도 그 소란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가뜩이나 계모와 금술이 좋아 질투하는 자식들이다. 부엌을 지날 때마다 선자는 부뚜막을 눈여겨 보아왔지만 늘 보리밥에 신김치 쪼가리와 된장을 찍어 먹는 것만 보아왔다. 하지만 선자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열심히 부뚜막을 살폈다. 밥 먹다가 만 유 씨가
앞마당에 바가지를 힘껏 내던졌다. 바가지는 박살이 나서 흩어졌다. 이번에는 양동이를 던졌다. 양동이는 찌그러져 마당에 뒹굴었다. 전실자식 증아하면 나쁜 년이여, 나쁜 년. 화도댁은 씩씩대며 소리를 지르는 유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시다. 용서해 주시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시다. 전실 자식들이 의기양양해서 빙 둘러서서 보고 있었지만 경마는 그대로 부뚜막 고등어 토막 앞에 앉아 화도댁의 애걸소리를 듣고 있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았어? 알겠시다. 고마워요, 성진 아버지. 헌데 뭐요? 경만이 오늘 뭐요? 어서 말을 해. 귀 빠진 날이 왜다. 부엌에 앉아있던 경만은 고등어 토막을 뜬물통에 내던지고 뒷산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 먹었던 고등어 조각이 곤두서 넘어오는 것 같았다. 경만은 서서 토하기 시작했다. 저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 한강이 나오고 그 한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강화가 나온다. 생선을 발라 가시에 붙은 살까지 경만의 밥 위에 얹어주고는 당신은 대가리와 뼈만을 씹어 뱉으시던 할머니가 계시다. 등에서 등으로 업어주고 놀아줄 누이들도 있다. 경만은 서둘러 산을 내려 들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경만을 부르는 묵직한 유씨 음성이 들렸다. 유씨가 뛰어와 말없이 경만의 작지만 거친 손을 잡았다. 유씨가 경만의 손을 잡고 간 곳은 공인의 방죽에 있는 논이었다. 구불거리며 흐르는 냇가에는 미루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그 개울 안쪽 구분 쪽으로는 개간한 지 얼마 안 되는 유씨 땅 세마지기가 있었다. 거기에 유씨는 뚝을 만들어 쌓고 올해 처음으로 모를 냈다. 이 땅은 장차 너와 너의 어머니 몫이다. 비록 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물 관리만 잘 관리하면 곡식을 털어 먹을 수 있을 게야. 난 안다. 넌 이담에 훌륭한 농사꾼이 될 거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넌 뭔가 달라. 부지런하고 참을성 있고 자기 분수도 잘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셨어. 하늘은 내게 훌륭한 농사꾼이 될 모든 것을 내려주셨어. 비록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내 어느 자식보다 널 아끼고 기대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넌 말이다. 이 아비하고 농사 짓는 거야. 명심하도록 혀. 넌 훌륭한 농사꾼이 될 거야. 내 알지. 틀림없어. 유 씨는 그렇게 말하며 경만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유 씨는 손바닥에서 어떤 힘이 느껴졌다. 작지만 거친 경만의 손이 유 씨의 손에 힘을 주었다. 화도댁이 탕개를 들고 장독으로 갔다. 유 씨는 그 일이 화도댁을 저렇게 정신 나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화도댁은 뜨겁게 달구어진 고추장 단지를 열었다. 거무스름하게 마른 켜를 비집고 고추장을 퍼냈다. 눅지도 되지도 않는 고추장을 탕개에 담았다. 화도댁은 장독을 잘 다독거려주고 뚜껑을 덮으려는 순간 뚜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고추장 항아리로 떨어졌다. 항아리가 깨지고 고추장이 여기저기 튀었다. 화도댁은 넋이 나간 얼굴로 우두커니 서서 흩어진 고추장을 본다. 유 씨가 달려온다. 임자, 저리 가 있어. 여긴 내가 치울게. 화도댁이 툇마루 끝에가 우두커니 앉는다. 유 씨는 사금파리 조각들을 줍고 나뭇잎으로 고추장을 싸서 두엄더미에 버린다. 화도댁은 그때까지 아무 표정 없이 앉아있다. 이리 좀 와봐. 유 씨는 화도댁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뭔 일이 있는 거요? 화도댁은 여전히 말이 없다. 어휴, 답답해 죽겠네. 우린 부부요.
말하지 못할 게 뭐요? 미안허유. 화도댁이 겨우 입을 연다. 임자, 그러지 말고 말을 혀. 요즘 임자 어떤 줄 알아? 꼭 떠날 사람처럼 정신이 딴 곳에 가 있어. 난 말이여, 이젠 임자 없으면 못 살아. 임자도 알지? 선자가 한바탕 소동 피운 게 걸리기는 하는데 그러려니 허구 살아. 난 정말이여, 임자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가 아니여. 뭐요? 지 일이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시다. 뭔 일이요? 지 여식 하나가 죽었시다. 거길 갔다 왔시다. 애써 참고 있던 슬픔이 다시 밀려왔다. 우는 화도댁을 유씨가 감싸 안으며 다독인다. 유씨가 다감하게 다독여주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유씨가 눈물을 닦아주면 줄수록 화도댁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유씨는 흐느끼는 화도댁의 아픔을 한없이 어루만져 주었다. 화도댁이 뒷산을 가로질러 빨래터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어디선가 까르르 대는 경만의 웃음소리가 들려 화도댁은 발을 멈췄다. 어릴 때 제 누이들과 어울려 지낼 때 웃던 웃음소리다. 화도댁은 소리나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큰딸 등에 업힌 경만을 다른 딸들이 쫓았다. 경만을 업은 큰딸은 잡히지 않으려고 빙글빙글 돌면서 뛰어갔다. 잡으려는 딸들은 일부러 작게 종종 걸음을 쳤다. 무엇이 저토록 재미있는지 경만은 고개를 젖히며 까르르 까르르 웃었다. 경만의 덩치가 커지고 딸들의 몸에 처녀 띠가 배어있는 것만 다를 뿐 예전 강화 살 때 모습 그대로였다. 화도댁은 지금이라도 달려가 저 아이들을 품고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딸들과 하룻밤 자고 떠나던 화도댁에게 노인이 말했다. 너에게 모진 짓을 한 거여. 어제 돌려보내야 했어. 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고통만 준 것이여. 명심혀. 배고파 죽었다는 소린 흔히 들었어도 보고 싶어 죽었다는 소린 듣지 못했어.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겨. 이 늙은이는 목숨 같은 손주도 떼놓고 사는데 그래도 넌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만 해도 어디여. 화도댁은 하룻밤도 재우지 않으려고 한 노인의 심사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여긴 뭐하러 왔는겨? 싸늘한 화도댁의 말은 들떠서 놀고 있는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웃음소리가 멈추고 일제히 화도댁을 쳐다보았다. 밤새 품에 끌어안고 쓰다듬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 여기는 니들이 올 때가 아니오. 어서 돌아가거라. 둘째 딸이 엄니를 부르며 달려와 화도댁의 다리를 안으며 울며 말했다. 보고 싶어 왔시다. 엄니도 경만이도 보고 싶어 왔시다. 엄니. 어여 돌아가. 엄니, 경만이와 하룻밤만 재워주시겨. 그럼 돌아가겠시다. 큰딸이 나서며 말했다. 엄니, 그렇게 해 주시겨. 경만이 제 누이를 잡으며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여. 이담에 경만이 커서 이 벌판 땅에 제 땅 가지고 농사 질 때 그때 와서 며칠씩 묵고 가. 엄니, 그런 날이 올겨? 막내가 물었다. 올겨. 반드시 올겨. 오면 옛말하면 살 날이 있을겨. 어여 돌아가. 화도댁이 힘주어 말했다. 그때 경만이 의젓이 나서며 말한다. 누님, 저 벌판을 보시겨. 난 얼른 커서 저 벌판에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질 거요. 정말이요. 새아버지가 그랬어. 넌 커서 이 벌판에서 훌륭한 농사꾼이 됐겨 하고 난 말이요. 빨리 자라서 농부가 되고 싶어. 경만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말고.
쿤누이가 경만을 안으며 말했다. 경만아, 네 누이들 나루터까지 바래다 주고 오니라. 나루터에 가거든 이 돈으로 빈대떡 한 장씩 사 먹고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겨. 알았느냐? 이걸로 뱃삭도 내고. 화도댁이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주며 말했다. 엄니, 알았시다. 큰딸이 앞장서 가고 그 뒤를 아이들이 따랐다. 하룻밤도 재우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화도댁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섭섭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화도댁은 이를 악물었다. 화도댁은 우물가루가 며칠 전 캐다 쌓아놓은 감자를 골랐다. 알이 적당히 큰 놈은 송태미에 담았다. 그것은 겨울에 우메 저장했다가 싹을 틔워 씨감자로 쓸 셈이다. 공깃돌만큼 작은 놈은 다른 함지박에 담았다. 그건 조선간장에 통째로 졸일 것이다. 통조림은 밑반찬으로 좋을 뿐 아니라 출출할 때 들락거리며 퍼다 간식으로 먹기에 좋았다. 화도댁은 썩고 벌레 먹은 감자 또한 버리지 않았다. 우물가 물동이에 넣어 푹 썩히면 벌레 먹지 않은 부분은 녹말이 되어 가라앉았다. 그리고 감자 썩은 냄새가 가실 때까지 물을 갈아주면 분가루 같은 녹말이 밑에 가라앉았다. 그것을 볕에 말리면 감자 녹말가루가 되었다. 그건 여름 내내 강낭콩에 버무려 먹기도 하고 송편으로 빚어 먹기도 했다. 나머지는 가마니에 넣어 헛간 모퉁이 그늘에 두고 여름 내 반찬으로 쓸 것이다. 화도댁은 씨감자 심을 때 생각이 났다. 움에서 싹을 틔운 감자의 씨눈을 적당한 크기로 잘랐다. 그러나 무턱대고 씨눈 숫자만큼 자르는 것은 아니었다. 감자가 싹이 나서 자랄 만큼의 양분을 남겨두어야 한다. 감자는 씨감자에서 양분을 취하며 자란다. 그러다가 뿌리가 내려 스스로 양분을 흡수할 때서야 비로소 어미에게서 독립하는 것이다. 감자 줄기를 뽑으면 조랑조랑 매달려 나오는 하얀 감자알들을 볼 수 있다. 그 사이로 썩어 빈 쭉정이가 되어 딸려 나오는 감자가 있다. 씨감자다. 화도댁은 언젠가 감자 캘 때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애미야, 우리가 비록 뱃사람의 안악이 되었지만 여자로서 할 일은 해야 하는겨. 천하면 천한 대로, 귀하면 귀한 대로 대를 잇게 해주어야 우리의 소임이 끝나는 거요. 그래야지 죽어서도 조상님들 얼굴을 떳떳이 볼 수 있는겨. 한 남정네의 안악으로 절개를 지키다 죽는 것도 중요하다만 가문을 새로 일으키기 위해 절개를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겨. 여자는 말이여, 이 씨감자 같은 거요. 자식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제 살을 베어 먹여 살리는 씨감자 같은 거요.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역경에 굴하지 않고 노력하신 분들 덕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인공 화도댁의 손녀이신 강명희 작가님께서는 우리에게 문학의 기쁨을 나눠주고 계시듯이요. 그래서인지 화도댁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고 더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화도댁과 그의 아들 즉 강명희 작가의 할아버지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라 짐작이 갑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며 박완서 작가님 생각도 참 많이 났는데요. 사실 가족사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실화를 소설로 엮어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좋아요와 댓글로 힘을 실어주시는 책나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